서울 한복판 을지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병동에서는 오늘도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74세의 최영만 씨가 중풍으로 쓰러진 지 벌써 5년째. 그의 곁을 지키는 딸 최수진 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현대판 심청전을 연상케 했죠. 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컨디션이 좀 나아지신 것 같은데요. 수진이 아버지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다시 덮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영만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간병인들과 환자 가족들은 모두 수진을 알고 있었어요. 저분이 바로 그 효녀분이시잖아. 결혼도 포기하시고 아버지만 돌보신다면서요?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수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다고 해야 더 정확하겠죠. 오후 2시 K방송사 다큐멘터리 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진 씨. 저희가 전화로 말씀드린 PD 김민수입니다. 젊은 PD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인터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어요.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들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아버지 하나 살리겠다고 난 내 인생을 걸었어요. 인터뷰 중 수진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녁 6시 뉴스 시간이 되자 병동의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효녀 최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 속 수진은 정말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드리는 모습, 휠체어를 밀며 산책을 시키는 모습, 약을 챙겨드리는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감동적이었죠. 인터넷에는 벌써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진짜 살아있는 성인이세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수진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밤 10시, 이제 또 다른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병원 주차장에서 수진은 낡은 현대 소나타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한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강남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지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익숙한 듯 지하 2층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또 한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늦었네, 최 씨. 지하 사무실에서 나온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백두환이었습니다. 58세의 그는 한때 주먹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양복을 입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왼쪽 눈썹 위의 흉터가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일이 좀 늦어져서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아까 전 병원에서의 따뜻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건조하고 무감정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법이었거든요. 병원 일. 백두환이 비웃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어. 효녀 심청이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린 돈만 보면 돼. 가족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가방을 받아들었을 뿐이죠. 가방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강서구의 한 세탁소에 가져다 주고 거기서 다른 가방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청일파의 돈 세탁 작업이었죠. 이번엔 실수하지 마. 경찰들이 요즘 부쩍 날카로워졌거든. 백두환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내 아비 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도 알고 있어. 실수하면 그 돈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고 말이야. 수진의 턱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이런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거든요. 밤 11시 강서구 세탁소 앞. 수진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세탁소 사장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이미 여러 번 거래를 했던 터라 말없이 가방만 주고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수진은 잠시 차를 세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까 전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 말입니다.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는 한 달에 300만 원, 간병비까지 합하면 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보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의 월급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새벽 1시 다시 논현동 오피스텔. 백두환은 가방을 확인한 후 수진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치야. 잘했어. 봉투 안에는 현금 8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 돈으로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고 간병비를 지불하고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연락할게. 그때까지 조용히 지내고. 백두환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새벽 2시 병원으로 돌아온 수진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다시 한번 가면을 썼어요. 따뜻하고 자상한 딸의 가면을 말입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 영만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수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42살의 형사 이태석은 모니터 앞에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벌써 사흘째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논현동 오피스텔 주변 CCTV 화면에는 한 여성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상하네. 이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태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후배 형사 김동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형님, 혹시 어제 뉴스 보셨어요? 효녀 심청 이야기 말입니다. 태석은 동민의 말에 번뜩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그는 급히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K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화면과 CCTV 속 여성의 얼굴을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태석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효녀로 유명한 사람이 청일파 돈 세탁 현장에 나타나다니.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지난 6달 동안 3번이나 그 오피스텔을 드나든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동민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최수진 38세. 과거 사회복지사로 근무했고 현재는 무직으로 아버지 간병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원이 불분명해요. 태석은 최수진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학교 중퇴, 가정 형편 악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출.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병든 어머니를 두고 경찰이 되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민이 물었습니다. 태석은 잠시 고민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단 더 조사해보자. 그녀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야 해. 다음 주 화요일 태석과 동민은 을지대학교 병원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수진의 동선을 철저히 추적했어요.
낮에는 정말 헌신적인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식사를 챙겨드리고 책을 읽어드리고 산책을 시키는 모습까지. 저렇게 극진히 모시는데 정말 범죄자일까요? 그 동민이 의심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되면 그녀는 분명 움직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상대로 수지는 밤 10시 10분경에 병원을 나섰습니다. 두 형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미행을 시작했어요. 논현동 오피스텔에 도착한 수진을 본 태석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본부, 여기 이태석입니다. 용의자가 청일파 거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진입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다른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저걸 어디로 가져가는지 봐야겠어. 태석이 동민에게 말했습니다. 강서구 세탁소까지의 전 과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어요. 이제 확실해졌군. 태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과거를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석은 수진의 과거 근무지였던 성북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 과장은 수진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뒀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혹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나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비 때문에 고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업이라도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순간 태석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돈이 절실했던 수진에게 청일파가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녀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구나. 태석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석은 수진의 은행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800만 원씩 입금되는 돈이 모두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개인 용도로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태석이 동민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야. 체포영장을 신청해야겠어. 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태석은 계속 수진을 지켜봤어요. 병원에서의 그녀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또 다른 얼굴로 변했죠. 이중생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태석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태석은 복잡한 심정으로 동민에게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병원에서 체포하자. 최대한 조용히 진행해야 해.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병원 주변에서 낯선 차량을 자주 목격했거든요. 같은 사람들이 계속 병원 근처를 맴도는 것도 신경 쓰였어요. 간병사로서 기른 예민한 감각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잠깐 은행 일 보고 올게요. 영마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지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곧장 서부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수십 번도 더 연습한 말들이 있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자. 아버지께는 미안하지만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어. 경찰서 입구 앞에서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병원비는 누가 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신고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요. 수진이 민원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수진 씨 맞죠? 돌아보니 백두안에 부하 조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하지만 그들은 이미 수진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랑 같이 가시죠. 조직원 중 하나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원실에는 다른 시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큰 소동을 벌일 수는 없었어요. 수진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조직원들은 수진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형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접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논현동 오피스텔 지하실. 백두환은 수진을 보자마자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자수라도 하려고.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저는 그냥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백두환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은 무슨 그냥이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 뒤를 봐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려고. 그 순간 백두환의 주먹이 수진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가 병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백두환의 협박에 수진의 몸이 굳어졌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병원에 갈 수 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말이야. 수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직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자신처럼 약점을 잡힌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경찰이고 뭐고 상관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계속 일하는 거야. 백두환이 수진의 턱을 거칠게 잡았어요. 알겠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좋아.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연락할게. 그때까지는 조용히 지내고. 백두환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수진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잊어버려. 애초에 없었던 일이야. 밤 9시 수진은 화장실에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터진 입술과 멍든 뺨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수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은행 일이 좀 복잡해서 늦었네요. 영마는 딸의 입술 상처를 알아챘지만 수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영만의 눈에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나갔다 오는 일도 잦아졌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딸을 추궁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곁에 앉아 평소처럼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탈출할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정말로 갇힌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더 나은 딸이었다면.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버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상황에서 돌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K방송사에서는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짜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수진의 이야기가 메인으로 다뤄질 예정이었어요. PD 김민수는 이번 방송이 시청률 대박을 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최수진 씨, 오늘 생방송이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민수가 수진에게 격려의 말을 건너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지난주 일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오후 8시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진행자는 환한 미소로 시청자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현대판 심청, 최수진 씨입니다. 화면에 수진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카메라가 잡아내지 못한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를 돌보신 지 벌써 2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라면 능숙하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힘들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았어요. 진행자는 좀 더 감동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서부경찰서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체포작전을 실행합니다. 생방송이 끝나는 대로 병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이태석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한편 병실에서는 영만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나오는 생방송이라고 해서 간병인들과 함께 시청하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텔레비전에 나온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간병인 김 씨가 말했지만 영만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께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 진행자의 질문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는 제 전부예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 영만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생방송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스튜디오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제작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김민수 PD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급히 뛰어와서 귓속말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수진 씨. 진행자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방금 제작진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는데요. 그 순간 스튜디오 문이 열리면서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이태석이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최수진 씨, 조직폭력배 연루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태석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어요. 생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효녀 심청으로 칭송받던 여성이 조폭 연루 혐의로 체포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것이에요. 인터넷에는 순식간에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 진행자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수진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실의 영만은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어요. 간병인들도 당황한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딸이 범죄자로 체포되는 것을 본 영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수진이 카메라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송은 긴급히 중단되었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진 채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속삭임이 차 안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영만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에요. 선생님. 간병인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영만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태석은 백미러로 수진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을 텐데. 그는 마음 한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었어요. 그날 밤 전국이 최수진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가짜 심청이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했고, 어떤 이는 불쌍한 희생자라고 동정했어요. 생방송 체포 사건 이후 인터넷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포털 사이트마다 수진의 이야기가 메인 뉴스로 올라왔고,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글로 가득 찼어요. 가면을 쓴 악녀, 사기꾼 심청, 조폭과 손잡은 효녀라는 제목들이 난무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조사실에서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검사 앞에 놓인 서류 뭉치는 그녀의 죄목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최수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총 18차례에 걸쳐 청일파 조직의 자금 세탁에 관여했습니다. 담당 검사 박영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받은 돈만 총 1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생각도 변호할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저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만 궁금했어요. 체포되던 날 밤 영만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면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박영호 검사가 다시 물었어요. 수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제가 한 일이니까요. 한편 을지대학교 병원에서는 영만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딸의 체포 소식에 받은 충격으로 혈압이 급상승했고 기존의 중풍 증상도 악화되었어요. 의료진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딸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담당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말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중얼거리시거든요. 하지만 영만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2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체포되면서 돈줄이 끊어진 것이에요. 원무과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연락할 사람이 수진뿐이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가 나서서 긴급 의료급여 신청을 해야 했어요. 구치소에서 수진은 변호사와 첫 면담을 가졌습니다. 국선 변호사로 배정된 이정민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변호사였어요. 수진 씨, 우선 아버님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이틀 동안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정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식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럼 이제 상관없어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만 무사하시면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 참작할 여지가 충분해요. 검찰은 수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자금 세탁 가담, 상습 범행 등이 주요 죄목이었어요.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가짜 심청에게 징역 5년 구형, 효녀 가면 벗겨진 조폭 운반책이라는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어요. 인터넷 댓글들은 더욱 악독해졌습니다. 당연한 처벌이다. 진짜 심청에게 미안하다. 이런 인간이 효녀라니 웃기지도 않는다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불쌍한 사람이다.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동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 열린 날 수진은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찼어요. 모두가 그녀를 보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피고인 최수진, 기립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일어서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년 6개월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효녀라는 가면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했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불법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만 더 깊이 숙였어요. 변명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난 그저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일어서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를 살펴보면 순전히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변호사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징역 5년이든 10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것만 확인했으니 이제 어떤 처벌을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감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을까요? 아버지와 화해하고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때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틀 후 영만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도 많이 돌아왔고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나요? 담당 의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영만은 고집을 부렸어요.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결국 사회복지사 김영애 씨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수진 씨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법적인 문제로 잠시 집에 못 오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영만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조폭, 연루라고 했나요? 영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세요. 그 순간 영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후 영만은 신문 기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간병인이 가져다 준 신문에는 수진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딸이 나 때문에 그런 일을. 영만은 신문을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영만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수진이 18살 때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린다고 집에서 쫓아낸 일딸이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일,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일까지.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구나. 영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돌아와서 자신을 간병한 것도 범죄에 손을 댄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이었어요. 그 죄책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영만은 이정민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재판에서 증언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괜찮으실까요? 하지만 영만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딸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은 모두 제 책임입니다. 법정에서 그 얘기를 해야겠어요. 영만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고민 끝에 법원에 증인 신청을 했어요. 마침내 영만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 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법정에 들어선 영만을 보고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증인 최영만 선서하십시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만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먼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영만이 대답했어요. 제 딸입니다. 하나뿐인 딸이에요. 그 순간 수진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관계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변호사의 질문에 영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판단했어요. 영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이가 18살 때 저는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아르바이트 하느라 늦게 들어온 것뿐이었거든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영만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딸이 먼저 연락해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쓰러졌는데 그 아이가 돌아왔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딸이 저를 돌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병원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때 영만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간병인이 급히 말렸지만 영만은 끝내 일어섰어요. 그리고 법정 앞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중풍 환자가 걷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 아이가 날 살린 거예요. 영만이 외쳤습니다. 내 죗값을 대신 치른 거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영만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제 딸을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 죄를 만든 사람은 바로 저예요. 74살의 노인이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그녀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법정 경비가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법정 전체에 퍼졌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판사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감정에 휩싸인 것이에요.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영만은 간신히 일어나서 다시 증언대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교사였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의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딸에게는 사랑과 이해를 주지 못했어요. 그의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사랑한 딸일 뿐입니다. 그 말과 함께 영만은 다시 휠체어에 앉았어요. 법정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만의 증언이 끝난 후 법정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법정을 정회한다고 선언했어요. 그 사이 방청석의 사람들은 각자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태석 형사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수진을 체포한 담당 형사였지만 증언 내용은 예상과 달랐어요. 피고인 최수진은 분명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녀가 받은 돈은 모두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되었어요. 이태석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의 통장 내역을 보면 개인적인 사치나 향락을 위해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생활비조차 최소한으로 줄여가며 아버지를 돌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사 박영호는 여전히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어요. 동기가 순수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정상 참작을 호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행의 동기와 배경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도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서 판사를 바라봤어요. 저는 제가 한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변명할 생각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이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하고 사회에도 죄송합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영만도 휠체어를 타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수진의 범행은 분명 중대한 사회적 해악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동기와 그 과정에서 보인 인간적 고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판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징역 5년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집행유예라니요. 영만은 휠체어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수진과 영만은 처음으로 마주봤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영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내게 못할 짓을 했구나. 부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펼쳐진 이 장면을 본 기자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플래시를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석 달 후 수진은 강원도 산골의 작은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간병사로 일하면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영만도 이곳으로 와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치료받기를 원했거든요. 수진아,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영만이 요양원 정원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중풍 증상도 호전되었거든요. 네, 아버지. 산책 나가실까요? 요양원의 할머니들은 수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천사 같아. 우리 수진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수진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영만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는 산 너머로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버지, 전 이제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게 진짜 삶인 것 같아요. 영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서울에서 교장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편해. 부녀는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놓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수진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난보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K방송사에서는 수진의 근황을 다룬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정적인 제목 대신 진정한 화해라는 따뜻한 제목을 달았어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1년 후 수진은 요양원에서 주임 간병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진심 어린 돌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가끔 서울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지는 조용한 일상을 지켜나갔습니다. 영마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치매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글씨를 가르쳐드렸습니다. 교사였던 그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봄날 수진과 영마는 요양원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버지,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아버지와 딸이 된 것 같구나. 효녀 심청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언론이 만든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